안녕하세요. 농업인 여성의 변호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정책, 노동공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대통령 10대 공약,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 사이트에 나와 있는 공약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동조합법 제2조하고 제3조를 개정하겠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죠. 이 노란봉투법, 노조법 제2조 3조에 대해 핵심 내용은 사용자성을 확대하겠다. 노동조합 관련해서 결국 하청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그 단체 교섭이나 단체 협약에 대해서 원청의 사용자가 의무를 갖도록 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사항이고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 쟁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겠다.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제한하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쟁의의 범위를 좀 확대하겠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이미 두 번이나 국회에서 이 법안은 통과가 됐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해서 실제 시행은 안 됐었고, 이게 과연 어떤 법의 형태로 다시 제2법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 이 얘기는 사실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첫 번째는 포괄임금제가 어디까지가 포괄임금제냐 이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사실 포괄임금제라는 게 진성포괄이 있고, 진성, 그 다음에 형식적 포괄,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근데 뭐 어려운 얘기를 다 떠나서 진성포괄이라는 건 그 포괄 연장, 포괄 야간, 포괄 휴일 근로수당을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기본급에 녹인 거예요. 이건 거의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실제 제가 봤을 때 실무적으로 이런 형태로 쓰는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근데 형식적 포괄이라는 개념은 그냥 기본급 따로, 포괄 연장수당 따로, 포괄 야간수당 따로, 포괄 휴일수당 따로를 두는 걸 형식적 포괄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 형식적 포괄도 이번에 금지하는 것의 대상이냐, 이건 수당을 미리 산정해 줬을 뿐인데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있었고, 근데 지금 현재까지의 노동부의 입장은 이제 포괄 연장, 포괄 야간, 포괄 휴일을 별도로 구분한 거에 대한 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몇 시간분이라는 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 연장, 포괄 야간, 포괄 휴일을 한꺼번에 묶어 놓은 것까지는 이제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게 어디까지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될 부분입니다. 제 생각엔 여전히 수당으로 구분해 있는 이 형식적 포괄, 연장, 야간, 휴일을 각각 구분한 거는 수당에 대한 선지급 형태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형식적 포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 시간이 연장이 아예 정해져 있는 형태로 하는 거, 아니면 연장이 정해져 있진, 근무 시간 자체가 연장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언제 할지 모르는 연장을 미리 대비하는 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어쩌면 후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이 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도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해서 임금 분포제라는 것을 도입을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 각 회사별 근속이나 뭐 직무나 직급이나 이런 형태별 임금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거를 초기업별 교섭 시에 임금 정보로서 제공을 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근데 과연 이제 잣대가 너무나 달라서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데이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이나 업종, 지역 단위의 단체 교섭 협약 활성화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 노동 조건을 보장하겠다. 이 부분은 공공부문이 먼저 선도적 모델을 구축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직장 내 민주주의 노사 자율 강화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근로자 대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 말고요. 노사협의회 말고요. 근로자 대표. 여기서 근로자 대표라는 건 저희가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대체를 쓴다거나, 아니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뭐 이런 거 사용할 때 근로자 대표를 통해서 서면 합의해야 되잖아요. 이런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보호를 할 거든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를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다음은 업무상 제휴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자영업자까지도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원하청의 통합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도 계속해서 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그 다음에 공공기관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건 주 4.5일제입니다. 주 4.5일제. 저희가 주 5일제를 시행을 한 게 2003년에 법이 통과가 됐었고, 2004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이 돼서 2011년에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이제 도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003년에 개정되고 나서 지금 약 20년이 좀 더 지났죠. 근데 이제 4.5일제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현실적으로 4.5일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4.5일제 형태는 좀 다양한데, 예를 들면 평일 근무 시간을 1시간씩 늘려서 금요일날은 4시간을 근무를 줄이는 형태로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요, 현재. 그거는 어떤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든지 유연 근로시간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법적 검토는 필요하지만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차를 써서 반차를 써서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 진행이 될 것 같고, 예전 사례를 보면 이 단축하는 거에 대해서 임금 총액은 당연히 이제 보존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도 밝히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걸 시행하는 회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금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 여기서 모든 일하는 사람이라는 건 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여러 가지 형태, 명칭이나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을 개정해서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또 관심이 있는 게 정년 연장이죠.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 어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정년 연장도 이제 시행이 된 게 2013년인가에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2013년에 법이 통과가 됐고, 2016년에 첫 단계별 시행을 했고, 2017년에 전 사업장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정년이 연장된 건 아직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이제 막 10년이 다 돼가는 이제 단계인데, 지금 시점에 다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개념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 65세라는 개념은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이 65세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단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이슈가 된 거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정년 후 재고용이 될지, 정년 연장이 될지, 아니면 어떤 권고가 될지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청년 실업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겠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겠다. 그 다음에 초기업 단위 교섭을 활성화하겠다. 초기업 단위 교섭이라는 건 개별 기업의 교섭, 단체 교섭 말고 어떤 산업이나 지역 이런 식으로 기업을 넘어서 그 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을 활성화하겠다 이러는 거고요.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겠다.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은 지금도 일반적 구속력, 뭐 지역적 구속력이라고 해서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있고 실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동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건데, 핵심은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근로감독은 원래 그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인력을 대폭 증원하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근데 좀 이제 새로운 제도인 게, 노동부의 근로감독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지방 공무원에게도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겠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로감독을 나갈 수 있는 건데, 이 권한을 지자체의 지방 공무원에도 부여해서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이에 따라서 노동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노동법원을 설립하겠다. 저희가 뭐 노동법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1심, 2심, 3심까지 최대 이제 5심까지 부당해고 같은 경우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너무 오래 걸리니까 노동법원을 통해서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별도의 노동법원을 설립하겠다는 얘기고요.
다음은 청년의 노동권을 보호하겠다라고 해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죠? 이거를 시즌2를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원래 저희가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하는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근데 청년의 경우 자발적 이직하더라도 한 번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 복무 경력에 대해서 모든 공공기관이 호봉에 반영되도록 의무화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휴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해서 연체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전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연체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연체휴가 저축제도를 통해서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도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연체휴가 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원하는 근로자도 많기 때문에 소진율을 확대하는 게 근로자를 보호하는 거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연체휴가 저축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체휴가 2월 제도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실제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갖고 있는 제도가 도입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해서 육아휴직 제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여러 가지 이제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들에서 보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주요 공약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뒤에 담아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설명은 자세히 드리지 않고요. 자료를 네이버 카페 농업인 예선과 인사합시다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파일을. 그러면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면 한번 보면 노조법 제2조 3조 노란봉투법이고요. 이미 국회에서 이미 통과가 됐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재입법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법안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통과됐던 법안의 내용을 제가 쭉 한번 담아드렸습니다. 어떤 것들이 법안으로 입법이 됐었고 이게 국회에 통과를 했었는지. 근데 재입법되면서는 일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제 큰 틀은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법안들을 한번 쭉 담아드렸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걸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지, 그리고 사용자성의 확대가 핵심인데, 사용자성의 확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배 결정의 실질적인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 원청에게 확대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지배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뭘로 판단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아마 기준이 되는 판례가 여기 대법 2007도 8881 이 판례가 있습니다. 2010년에 나온 판례인데, 이 판례가 최초로 원청회사의 부당노동 행위를 인정한 판례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의 판단 기준을 좀 참고하지 않을까,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결국 원청 하청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법 하도급에 대한 판단 징표도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서 그 대법 판례에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했는지 또 자료를 담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불법 하도급을 할 때 어떤 판단 징표를 가지고 하는지까지 제가 자료로 담아드렸습니다.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이제 새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앞으로 시행되면서 많은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고 시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흐름이 이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노동 정책의 어떤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감을 잡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